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우전과 유럽 그리고 시리아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롱의 처절한 발악, 속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질서 있는 퇴각 과연 성공할까? 그리고 시리아 참극, 이것도 미국의 퇴각과 연관된 겁니다. 먼저 금융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도 나스닥과 다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데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조정이 왔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큰 위기를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에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역시 공적 부채입니다. 미국의 재정 상태죠. 미국이 지금 이 러우전과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국이 역량을 집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미군 전력이 제2도련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도련의 방위, 이것을 한국, 일본, 대만에 이제 떠넘기는 거죠. 여기서 일본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속사정은 무엇일까? 역시 돈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미국은 상당히 이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이 러시아는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 예를 들면 1000명의 병력을 동원한다. 그때 미군이 쓰는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구매력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군 대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시장 아무래도 이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엔화, 최근에 이제 유로화도 가파르게 반등하고 엔화도 이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엔화는 이제 그동안 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것은 미국 장의 조정처럼 역시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US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그리고 엔화나 이제 스위스 프랑 이런 안전 자산들이 올라가고, 미국의 어떤 이제 금융위기, 이제 재정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물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미국의 재정 상태입니다. 미국이 러우전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평화를 사랑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아껴서 저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미국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지금 트럼프가 발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매파로 불렸던 마르코 루비오 같은 인물들, 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전 노력, 종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트럼프가 감투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에 퍼줄 돈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럽은 러우전을 계속 끌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각국들의 이제 국채가 좀 이제 가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유로존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일단 돈을 풀어서 이제 방위비라든가 이런 데 쓸 것 같은데, 그런데 세계는 이제 유럽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미 러우전은 결판이 났다. 그런데 유럽 각국들은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실로 추합니다. 인간의 생명 그리고 평화, 이런 데는 전혀 안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희생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물론 서구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루소포비아들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이 러시아를 헐뜯지 못해서 이제 안달이죠. 그리고 그동안 전쟁을 오판했던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 군인도 이제 이 전사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10명이 죽으면 러시아 군인 1명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좋아하는 거죠. 러시아는 약해진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전투로 단련된 군인입니다. 컴벨라디 솔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전투로 단련된 군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 10만 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동안 로테이션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단련이 된 겁니다. 언제든지 고강도 전쟁이 투입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과 서구는 바로 이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년 동안 전쟁을 끌었습니다. 이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아주 이제 능숙하게 다루고, 그리고 이 대륙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스킬들, 탱크를 보호하는 방법, 이런 데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유럽과 미국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대륙전에 국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국경을 면한 유럽 국가들은 지금 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알레이브크급 구축함의 하프 미사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야, 웃기지 마라. 이 대한 미사일도 수직 발사관에 들어간다. 참, 도대체 이 한국에 이제 이 군첩이라는 집단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밀떡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3년 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미국에 대해서 그냥 미군의 전력 이것을 그냥 뭐 신화적으로 그리는 거죠. 미군을 꺾기 위해서는 신과 싸우고 와야 된다. 이기고 오라 이 말입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 중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알레이브크급 구축함의 대한 미사일은 위에 그 이후 설치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하프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뭐 제가 지난 방송에 4문으로 이제 잘못 말했는데 8문입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알레이브크급 구축함이 만들어지고 대한 미사일도 장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직 발사관이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에는 기본적으로 대공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일단 알레이브크급 구축함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함대를 이제 보호하는 거죠. 자, 여기 수직 발사관에 이제 대공 미사일 그리고 SM3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SM3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토마호크가 장착이 가능하죠. 그런데 토마호크를 하프 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죠. 이 토마호크는 단순 순항 미사일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쉽게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프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대한 미사일로 이 아음속으로 이제 시스키밍이 가능한 겁니다. 이 토마호크는 대한 미사일이 아니죠. 한국의 군첩 밀떡 이들은 제발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뭐 댓글을 쓰든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이제 대공 미사일들 이것은 수상해서 교체할 수 없습니다. 알레이브크급 구축함은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이 미사일을 다 소진하면 어떤 항구로 들어가서 재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장착이 가능하다 이런 헛소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작년 이제 후티와의 홍해 해전 때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참, 상대할 수도 없고 참 그렇네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로우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징집관들은 이제 군복을 입고 그동안 이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몰래 이제 민간인들 옆에 있다가 갑자기 탁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봉고차에 싣고 갑니다. 이런 짓을 주도하는 자가 젤렌스키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는 어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EU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EU를 보호하지 않겠다. 자, 이건 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방어하기를 포기한다. 뭐 그대로 이제 러시아 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서유럽에는 이제 악몽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당연히 러시아죠. 그 다음 강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어딜까요? 우크라이나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권으로 들어간다. 이 경우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한 지상권 1등, 그 다음에 2등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서유럽에는 재앙이죠. 바로 이것이 서유럽이 발작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는 후퇴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 러우전에 대한 투자 이것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야당과 직접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뜻은 이제 이 젤렌스키 넌 대통령도 아니야 이런 선언을 하기 직전 단계라는 거죠. 젤렌스키 쟤는 이제 레지르머시가 없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고 선거도 치르지 않고 지금 계엄을 하고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우크라이나 야당과 협상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때 젤렌스키를 축출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젤렌스키가 축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서유럽은 발작을 하는 거죠. 이 젤렌스키가 이제 휴전을 하게 되면은 자, 이때 서유럽은 지금 탈무장화된 상태에서 러시아군과 이제 직접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공포에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만약 휴전이 된다면 러시아는 재무장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죠. 이들도 원래 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은 안 된다는 입장이죠.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다시 무장시키겠다. 이것이 이제 마크롱의 속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프랑스 야당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자는 마크롱. 여기에 대한 프랑스 야당 대표의 비판입니다. 첫 번째, 프랑스군은 중강도 고강도 분쟁에 참여할 능력이 없다.
병력이 20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투 가능한 군인은 한 11만 5천 명. 그래도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사정이 좋습니다. 400대 전차가 있고 그리고 100여 문의 이제 자주포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군은 기본적으로 저강도 분쟁에나 이제 참여할 수 있다. 뭐 식민지 전쟁 이런 데 가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러시아를 상대하던가 이런 뭐 고강도 전쟁 이것은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프랑스 핵전력은 3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또 4척의 핵추진 미사일 잠수함이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한 500km 여기에 이제 핵탄두를 장착하고 뭐 쏘게 되죠. 그리고 ASMPA 최대 60발 뭐 이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단거리보다는 조금 더 먼 거리를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는 재래식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극도로 이제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없다. 여러분들 프랑스의 대공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미국에 비해서 러시아에 비해서는 턱없이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대공 시스템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많은 이제 핵 발전소가 있습니다. 57개의 민간 원자로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핵 에너지가 50%를 차지합니다. 만약 이런 곳이 공격을 받게 된다면 프랑스 영토 전체가 체르노빌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마크롱의 발언은 실제 이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른 목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 선언 그리고 트럼프의 종전 협상 노력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트럼프 그리고 이제 미국이 유럽에서 이렇게 발을 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발을 빼게 되면은 어떤 이제 전체적인 패권 측면에서 큰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힘이 있는 것처럼 우쭐대고 이렇게 나대는 겁니다. 그러다가 처맞을 수가 있죠.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마크롱 지금 계속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에게 조국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평화와 자유를 향한 의지, 이 역사와 원칙에 충실한 의지 일단 입에 발린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예산을 늘리겠다. 만약 이제 스타링크가 철수하면 이 유태셀에서 4만 개의 통신 단말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성 단말기 같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이제 대체하겠다. 이건 가능하겠죠. 그리고 유럽 각국이 노력해서 120대 전투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서부를 보호하겠다. 이것은 웃기는 발상이라고 이미 과거에 다 나왔습니다. 자, 이 영공을 차단하는 거, 이러다가 이제 러시아 전투기랑 붙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고, 러시아는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대공 시스템, 그리고 이제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 초기에도 조롱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한 10,000명 정도의 병력을 자, 비나토다. 나토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차출해서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000명 턱도 없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마크롱은 이제 나폴레옹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즉, ISR 관련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와 이제 우크라이나 지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태블릿 또 TV 화면, 전투 추적 및 위성 온라인 피드가 실제로 끊어졌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측 이 텔레그램에서 올라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무슨 우주 관련된 부대라고 하는데 아마 이 위성 관련돼서 통신 채널을 이제 여는 그런 부대 같습니다. 자, 이들이 우크라이나 군과 협력을 해서 자,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이제 위성 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루머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자, 이 크리보이 로그에 있는 어떤 호텔입니다. 여기에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28명의 프랑스 이제 용병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요나라 베이비 된 거죠. 이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자, 러시아 측 루머입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프랑스군 용병이 있다. 이런 공격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입니다. 이 하르키프에서 어떤 호텔에 때렸는데 한 80여 명의 이제 프랑스 군들 용병들이죠. 이들이 그냥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이 러시아는 이제 무지막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지금 거의 방공망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렇게 폭음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공격에 가장 주목할 만한 타겟은 바로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가스 저장 시설, 처리 시설 이런 데를 타격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군, 이제 우크라이나 사회 이들의 에너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뭐 군수 산업 이런 것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이제 러시아가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들기게 되면은 이 에너지 인프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뭐 서구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는 버틸 수 없다. 미국과 서구가 아무리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이들을 다 또 미국과 서구가 먹여 살릴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제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한 20몇만 명 있습니다. 이들도 지금 이제 강제로 추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푸틴은 마크롱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 나폴레옹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던 것 같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는 것 같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러시아군이 이제 파리에 입성을 했습니다. 굴욕에 이제 항복을 했죠. 자, 이 푸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크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오르반은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헝가리 오르반을 제재하기 위해서 헝가리의 이 투표권을 박탈한다. 이유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헝가리는 엄연한 멤버국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멤버국이지만 투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르코 루비오. 미국은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 이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이 우크라이나 러우전 이것은 두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리전이었다. 미국이 솔직하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초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전쟁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2014년 마이단 폭동 이후에 당시는 이제 포르셴코 정권이죠. 이들의 어떤 인물들이 있었던가, 낙지들입니다. 이런 낙지 정체성도 미국 주류 언론이 조금씩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14년으로 돌아가면 미국 주류 언론도 지금 마이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주도 세력들은 낙지들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그리고 히틀러와 슈테판 반데라를 추종한다. 이런 내용이 주류 언론에 다 올라왔습니다만 전쟁이 시작되고 그것이 싹 사라졌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다시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브로프가 나왔습니다. 이 라브로프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갈등의 근본 원인 이것을 이제 미국이 인정을 했다. 솔직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미국 국민들에게, 러시아 국민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러우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러우전의 본질은 포르셴코 정권, 이제 마이단 폭동이 이어들었었습니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를 사용하는 주민을 2등 시민으로 강등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무자비한 테러 공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 러시아의 안전보장, 과거 이제 1998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할 때 영토적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보장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계 주민들, 우크라이나 전체 내에서 러시아 사람이라고 분류되는 사람은 무려 17%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러시아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이렇게 믹싱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합치면은 거의 뭐 5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전에 다 러시아를 씁니다. 집에서는 다 러시아를 쓰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우크라이나 말만 써. 뭐 키예프나 이런 데서는 황당한 거죠. 키예프 주민들은 그동안 이제 러시아어만 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떠듬떠듬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할 때는 그대로 이제 러시아 말을 쓰는 거죠. 이런 내용도 이제 미국 주류 언론이 조금씩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 나토 국가 소속 평화유지군이 들어온다. 이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러시아는 거듭 이것을 분명히 클리어하게 말했습니다. 나토 소속 국가들 이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 이들은 나토의 군대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것을 파괴하겠다. 우크라이나는 비나토화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을 라브로프는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블러핑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미국이나 서구가 속임수를 쓰는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력으로 대응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마이단 폭동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2014년 5월에 이 알렉세이 이 곤자렌코 이 친구는 오데사에서 이제 러시아계 주민들 46명 이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폰데어 라이언과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이 러우전의 본질입니다. 이 미국과 서구 이들은 극단적 민족주의자, 자, 이들을 이제 이렇게 키운 겁니다. 브리딩한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을 이용해서 대리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CIA에 대한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비극,
그런데 이 뒤에는 늘 이제 CIA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원래 CIA는 미국 내 정치 그리고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찰을 해서도 안 되고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이든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CIA 본분을 어기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이 집단,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숙청에 착수했다. 물론 트럼프가 이제 진짜 이 딥스테이트 세력과 싸울 것인가, 이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손을 봐야 될 것은 손을 봐야죠. 그리고 한설 장군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처리, 그리고 미국의 이제 질서 없는 태각. 미국의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질서 있는 태각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체면 그리고 미국의 패권, 이것의 쇠락을 이제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 있는 태각이 실패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없는 태각이 오게 됩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은 이미 3차 대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패권의 향방이 바뀌게 된다. 필자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평가를 했다. 대륙전이죠. 러시아 상대로 대륙전을 한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군사적 작전, 이것은 마지막 단계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의 이제 주요 포인트를 파괴하고 메인 전력들, 주력 전력이죠. 이것을 파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제 마밥 작업이죠. 청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소 작업 때 사실은 가장 큰 희생이 강요됩니다. 푸틴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전쟁 전투를 최소화하고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겠다. 이것이 러시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전력이 약화되면은 그 뒤에 이제 서구가 이렇게 러시아의 목을 노리고 있죠. 바로 그것을 푸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과 유럽 이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발을 빼려고 하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퇴각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공백, 유럽에서의 공백, 이것을 영국, 프랑스, 독일이 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유럽에서 퇴각하고 아시아에서 이제 중국을 상대로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존에서도 미군이 제2도련으로 후퇴하는 그런 이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이제 대만, 한국을 푸시하고 있죠. 이 부분은 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제 아시아존에서도 제2도련으로 후퇴한다. 이것은 미국 내부 그리고 미군이 심각하게 곪아 있다는 겁니다. 이 전투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러시아나 중국 같은 큰 나라를 상대로 원정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외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진열 정비를 위해서 질서 있는 퇴각을 하는 거다. 그런데 군사작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질서 있는 퇴각이다. 질서 있는 퇴각을 하려면은 이적과의 접촉을 끊어야 된다. 적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거나 뭐 휴전 상태거나 이때 이제 질서 있는 퇴각이 가능하죠. 결국 질서 있는 퇴각은 전투 중이 아니라 전투 이전에 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런데 트럼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질서 있는 퇴각을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은 질서 있는 퇴각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퇴각해서 진열을 정비하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일단 미국 패권이 어느 정도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이제 퇴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진공 상태가 되죠. 자, 패권의 공백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들이 나섰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발틱, 동유럽, 여기는 이제 루마니아도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러시아와 이 버퍼 완충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뭐 이 힘의 한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 러우전 전쟁이 이제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는 현재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이 트럼프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국은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류 국가로 전략하게 될 그런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뭐 트럼프가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이번 뭐 러우전인도 그렇고 또 이제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력이 해외로 투사되어서 거기서 한정된 미국이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원정전을 수행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미군의 희생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뭐 후티와의 해전에서도 이제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달라져야 됩니다. 무기부터 군사 전력 모든 면에서 미국은 일단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일단 미국 내에서 포탄, 군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원정전을 수행한다는 겁니까? 가가지고 지금 뭐 해군 함정, 주력 함정이 한 70척 있는데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손상을 입는다. 그런데 자, 새로운 구축함이 있어야지, 찍어내야지 그러면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기반 자체가 지금 붕괴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조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야기를 한 거죠. 만약 미국이 질서 있는 퇴각에 실패하면은 무질서한 후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러시아 역시 이것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서유럽과 미국이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오늘 무자비한 이렇게 이제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서구는 이 러시아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다시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 상황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리아에서는 이 HTS 알카에다들이죠. 이들이 무자비한 학살극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영상들 지금 어제부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속의 한 장면은 HTS 알카에다들이죠. 이들이 알라이트 주민들에게 이렇게 기도록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집단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무지개 다리 건너갔습니다. 지금 어제만 한 70여 구의 이 학살된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지금 참담한 상황이죠. 자, 이 알졸란이 결국 이 HTS 알카에다 아이시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곳곳에서 이제 끔찍스러운 사진과 영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터키군이 어제 이 해안선 따라서 이 이제 알라위트에 있는 지역이죠.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터키군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라이트 주민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하는 건지, HTS의 이제 무분별한 학살극, 이것을 어느 정도 막고 통제하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터키군 정규군이 지금 시리아 내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알라위트에 있는 지역 해안가죠. 여기 있는 주민들은 러시아 군기지에 몰려가서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이제 돌덩어리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시리아 상황, 이것이 이제 저를 계속 짓눌러 왔습니다. 이 살인기 IS 알카에다를 풀어서 시리아 내전을 일으킨 주범은 카타르, 사우디, 터키, 미국, 영국 등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 이 가스파이프 야심 외에 오스만 투르크 영토를 수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0년 동안 서구의 눈치를 보는 천덕꾸러기로 어느 선을 넘진 않았습니다. 나토 소속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제 수행해 나왔죠.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적인 땅 알레포, 결국 터키가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모술도 이제 결국은 먹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터키는 그 야심을 이룰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강국이죠.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 투르크 수니파라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좀 이제 시리아를 에르도안에 팔아먹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시리아 상황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이제 러시아계 주민 보호, 전통적인 러시아 땅을 가져가는 것.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윗부분, 그리고 이라크 윗부분. 시리아와 이라크는 인공국가입니다. 여기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역시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뭐 페르시아, 이란이죠. 어쨌든 이 쿠르드 소탕 명분으로 시리아 북서쪽에 이제 정규군이 들어와서 일정 정도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정규군이 시리아 본토로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HTS나 SNA 이들을 이용해서 이제 점령을 했었죠. 그런데 드디어 정규군을 이렇게 알라이트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터키는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한 지상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군은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무기로 현대적인 해군, 현대적인 공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터키군이 중동을 휘젓고 다니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중동에선 전무합니다. 지역적으로 이란 군도 강하긴 하나 터키군과 전쟁을 한다. 글쎄요, 이란도 심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터키군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뭐 시리아 내 한 2,000명 정도 병력이 있고 배후에 공군이 있는데, 그런데 터키 역시 미군과 같은 스펙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가 드디어 이 중동 지역에서 자신의 이제 영향력을 뻗치고 이렇게 쫙 나섰습니다. 이제 뭐 국경선도 결국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 영토 상당 부분도 결국은 튀르키예로 이렇게 편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조금 시간은 필요하죠. 결국 지역에서 패권자들이 부상한다는 겁니다. 자,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란, 터키, 튀르키예. 자, 이들 국가들 이제
근육을 이렇게 푸는 거죠.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를 미국이나 서구가 제어를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재래전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 핵전력에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뭐 핵전쟁이 어차피 자살행위니까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니폴라 체계가 무너진다. 이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는 겁니다. 윌 슈라이버가 좋은 글을 썼는데, 이 패권이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공격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뜻한다.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이제 커지고 중국군은 강해졌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이제 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중국이 아시아존에서 지역 패권국으로 떠올랐다. 자, 일단 이것은 맞습니다. 러시아 역시 유럽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에서 패권국으로 떠올랐다. 지역적 패권국입니다. 뭐 미국처럼 글로벌한 패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 튀르키예 이런 국가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들 지역 패권국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일을 여기저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이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이 미국과 서구의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미국은 강한 국가로 거듭나야 됩니다. 강한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돈을 찍어서 달러를 찍어서 해외에 퍼붓고 이렇게 해서는 미국이 강한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추락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경제를 일단 건강하게 만들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재정 적자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겠죠. 무기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군함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작업을 트럼프가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트럼프에 반대하더라도 미국인들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미국이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도 다면적인, 다차원적인, 그리고 다극화된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 역시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런 관계 그리고 주변 역학 이런 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지렛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서 한국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데 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주변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으르렁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특히 강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